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1992년 어느 산골마을에서 일어났던 기괴한 일. 시작은 1992년 어느 산골마을 오후 5시부터라고 합니다. 사진작가인 어느 여인은 산골마을 풍경을 찍으려고 날이 새도록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찍다 보니 어느새 밤 9시가 다 되었고 하루 묵을 곳을 찾아 여러 민박집을 돌아다니며 방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이라 민박집엔 아무 방은 없었고 하는 수 없이 야외에서 잠잘 곳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렇다 새벽 1시가 다 되었고 여인은 어느 깨끗한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약간 낡은 집이었으나 그래도 나름 깨끗한 집으로 보여서 혹시나 하고 가보았지요. 하지만 그 집은 폐가였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마당에 그릇과 밥상 등이 너부러져 있었지만 내부는 깨끗했습니다. 여인은 내심 두려웠으나 다리도 아프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여 상당히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폐가에 들어가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폐가 안에 복도가 있었는데 그 복도 끝에 방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복도를 걸어 그 방으로 가려고 했지요. 복도에는 여러 액자들이 걸려 있었고 그 액자 속의 그림들은 하나같이 다 흉하고 괴상망측하게 생겼고 어느 그림은 얼굴 반쪽이 난도질 당한 마냥 뜯겨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래도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하면서 끝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끝방에서 잠시 앉아 있다가 골아떨어졌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습니다. 밤새 아무 일도 없었다고 확신한 후 그녀는 황급히 폐가를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도를 걸으며 나가려고 했지요. 근데 어젯밤 분명 액자로 보였던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창문이었던 것이죠. 여인은 너무 무서워 폐가서 나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너무 무서운 나머지 마을 주민에게 물어봤지요. 그 집은 원래 대가족이 살던 집이었는데 어느 날 흉한 살인마가 들어와 대가족 전체를 살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살인수법 또한 너무 잔인하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의 원한이 맺혀 아직까지도 그 집을 맴돌며 저승에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소음. 집에 돌아오면 아무 생각 없이 컴퓨터를 켜는 게 습관이 되었다. 너는 다녀왔다는 인사도 안 하고 컴퓨터부터 켜니? 어머니는 집에만 오면 저 말부터 한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어머니가 나에게 한 말이 저 말이 다였던 적도 있다. 그래서 나는 3일 전부터 이렇게 말대꾸를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저한테 할 말이 그것밖에 없으세요? 그러나 오늘도 어머니는 말이 없다. 리모컨에 올려놓은 손가락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나는 방문을 닫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윈도우를 시작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모니터에 띄워져 있다. 메고 있던 가방을 벗으며 새끼손가락으로 엔터를 누른다. 모니터 앞에는 어제 먹다 남은 컵라면이 그대로 있다. 끈적끈적한 마우스에 손을 올려놓고 이리저리 움직여본다. 뉴스나 볼까? 자연스럽게 왼손은 턱을 긁고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을 클릭하자 익숙한 메인 화면이 송출된다. 연예인 결혼, 연예인 노출 따위의 시시껄렁한 기사를 클릭하고 읽고를 반복한다. 가끔 댓글로 장난을 치거나 욕을 하기도 한다. 할 것 더럽게 엄대 목적 없는 인터넷 서핑 중 출출함이 느껴졌다. 생각해보니 저녁을 먹지 않았다. 점심도 간소하게 먹었던 것 같다. 어머니 저 밥 좀 주세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다. 어머니 밥 좀 달라고요. 아무 말도 없다. 거실에 TV 소리가 조금 커진 것 같다. 아 어머니, 제 말 안 들리세요? 저 배고프다고요. 아무 말도 없을 뿐더러 TV 소리가 방금 전보다 2배는 커진 것 같다. 문을 닫은 내 방에서도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화가 똑똑히 들릴 정도였다. 밥을 주기 싫다는 걸까? 나는 한 번만 더 소리를 내어보았다. 어머니, 밥 달라고요. 갑자기 TV 소리가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한다. 아까처럼 일정하게 키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키우는 듯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 쪽으로 향했다. 살짝 문을 열어 거실을 보니 어머니가 무심한 표정으로 TV를 보고 있었다. 아니, 그보다 살짝 미소를 띠고 있다고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시선을 내려보니 어머니의 손가락이 엄청난 속도로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게 보였다. 어떤 버튼인지 명확히 보이진 않지만 TV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걸로 보아선 볼륨 버튼이 틀림없었다. 어머니는 기어코 TV 볼륨을 최대로 만들었고
집안이 쩌렁쩌렁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극심한 소음에 귀를 부여잡았다. 어머니 소리 줄이세요. 아 정말 시끄럽다고요. 내가 말한 소리가 묻혀서 내 귀에도 안 들릴 정도였다. 조금 있으면 옆집, 윗집, 앞집 다 찾아와서 항의할 게 뻔했다. 일주일 전쯤에 구입한 6.1 스피커가 얼마나 성능이 뛰어난지 여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머니는 귀도 안 막고 TV를 보고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건 이미 볼륨이 최대인데도 계속해서 리모컨의 볼륨 버튼을 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봐요. 801호. 이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요? 아니 지금 장난하나. 문 열어요 어서. 사람들이 현관 앞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당연한 현상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꿈쩍도 안 했다. 오히려 리모컨 버튼을 더욱 세게 누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어머니, 사람들이 항의하잖아요. 어서 소리 줄이세요. 다시 한번 외쳐봤지만 어머니는 반응하지 않는다. 리모컨을 누르고 있는 어머니의 손가락이 새파랗게 변색되고 있었다. 너무 시끄럽다. 고막이 찢어질 것만 같다. 아니, 조금씩 찢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귀에서 약간 진물이 흐르는 느낌이 난다. 나는 고통을 참을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방문을 닫아버렸다. 여전히 괴로운 것은 마찬가지. TV에서 나오는 재미있다고 껄껄거리는 방청객들의 웃음소리가 내 귀를 송곳처럼 찌르고 있다. 침대에 머리를 박고 이불을 뒤집어 써본다. 조금 소리가 줄어든 것 같지만 여전히 시끄럽다. 특히 쿵쿵하고 울리는 베이스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느낌이다. 어머니는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배고파서 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들로서 하지 못할 말이었을까? 서러움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해졌다. 아마발로도 차고 물건도 집어던지는 모양이었다. TV 소리에 문 두드리는 소리까지 합세하니 이건 정말 참지 못할 노릇이었다. 경찰 불렀어. 어서 소리 줄여. 이 미친 놈들아. 어쩌면 난생 처음으로 철문이 박살나는 광경을 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나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방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방문을 열었다. 이번엔 활짝 열었다. 여전히 어머니는 리모컨을 누르고 있었고 시퍼렇게 변색된 손가락에서는 핏줄이 튀어나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다. 이마에는 땀이 흥건했는데 언제부터 입술을 꽉 물고 있었는지 입가에 피까지 흥건했다. TV에서는 연예인의 몸 개그가 한창이었고 방청객들은 요절복통을 하고 있었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개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역시나 어머니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머니는 입술을 더 꽉 깨물었다. 흐르는 피가 어머니의 목덜미를 타고 흘러 하얀 면상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어머니,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네. 나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내 쪽은 쳐다보지 않는다. 그런데 중얼중얼. 워낙 시끄러워서 확실하진 않았지만 어머니의 입에서 살짝 무슨 말이 나온 것 같았다. 나는 화들짝 놀라 어머니의 입을 바라보았다. 집중해서 입만 바라보았다. 그러자 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떼기 시작했다. 너는 다녀왔다는 인사도 안 하고 컴퓨터부터 키니? 말하면서도 계속 리모컨을 누르고 있던 터라 가쁜 숨을 숨기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똑똑히 들었다. 많이 들었다기보다는 똑똑히 봤다고 해야 옳겠지. 어머니 저 다녀왔어요. 다녀왔다고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어머니의 물음에 나는 조금 머뭇거렸지만 확실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뚝. 어머니의 손가락이 TV 전원 버튼을 눌렀다. 순간 내 귀를 괴롭히던 TV 소리가 사라졌다. 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로 내게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치 붉은 립스틱을 바른 것 같은 입술로 내게 말한다. 그래, 저녁은 먹었니? 세 번째 이야기. 조건 만남. 오빠, 나 아기 생긴 것 같아. 이 말은 보통 드라마에서 남자의 인생을 망칠 때 여자가 쓰는 말인데 지금 내 앞에 인연이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뭐라고? 나 임신한 것 같다고. 아니, 그래서? 응, 그래서라니. 나한테 그 말을 하는 의도가 뭐냔 말이다.
짜증나게도 놀란 눈으로 눈물을 글썽인다. 오빠, 너와 나 끝난 사이야. 그리고 분명히 너 그때 괜찮은 날이라고 했잖아. 그랬긴 했는데. 그랬는데 뭐. 그럼 내 애가 아닌가 보네. 오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아니 그럼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미 끝난 여자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애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냐?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한 미주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렇다고 나에게 동정심이 생긴 건 절대 아니다. 오히려 화가 더 치밀어 올랐다. 내 아기니까 내 마음대로 해. 어떻게 이게 나만의 애야? 응? 오빠 나 무서워. 무서워 죽겠단 말이야. 나는 내가 무서워 죽겠다. 그렇게 무서우면 그냥 가서 지우면 되잖아. 오빠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그리고 나 돈도 없고. 뭐냐? 겨우 돈 구하러 온 거였냐? 너 뭐 아르바이트 하는 거 있다며? 그냥 상담만 해주는 거라 별로 못 받는단 말이야. 오호라. 그럼 결국 목적은 돈이었네. 꺼져버려. 당장. 말도 못하고 그저 흐느끼기만 한 미주. 그 모습이 보기 싫어 나는 먼저 일어섰다. 카페에서 나와 유리창으로 안을 보자 계속해서 울고만 있다. 미친년. 지금 와서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짜증을 애써 참으며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 문자를 확인하자 두 통의 문자가 있었다. 하나는 미주의 문자였는데 읽지도 않고 지워버리고는 다른 남은 문자를 읽어보았다. 대신 구해드립니다. 당신이 원하나 귀찮고 꺼려하는 그 조건 만남을. 조건 만남. 080 무료 통화 연결을 원하시면 통화 버튼을. 조건 만남. 돈을 주고 여자랑 관계를 맺는 뭐 그런 건가. 역시나 그렇고 그런 스팸 문자. 정말 영양가 없는 문자다. 한심스러우며 문자를 지우려는 순간 뭔가 눈에 띄었다. 대신 구해준다고? 이건 무슨 뜻인 거지? 보통의 스팸 메일와는 약간 달랐다. 대부분 여성스러운 말투로 전화 연결이라든가 직접 만나자는 내용의 직접적인 문자였는데 왠지 호기심이 일었다. 게다가 080이면 무료 통화번호. 기분도 꿀꿀한데 한번 해볼까? 어차피 전화만 해보고 끊으면 그만이니까. 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초 정도 흐르고 잠시 후 어떤 여성이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대리 만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객님. 전화 잘 주셨어요. 그저 안내원인 듯 한 말투. 밝고 쾌활했다. 문자를 보시고 전화 주신 거죠? 네. 아, 네. 호기심이 좀 생겨서요. 일단 지금 통화료는 무료이시며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 잘 들어주세요. 네. 그러죠. 우선 고객님이 원하시는 조건의 여자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찾아드린답니다. 보통 일주일 안으로 해결이 되고요. 장소와 데이트 코스까지 저희가 예약 및 서비스를 모두 해드리지요. 고객님이 번거롭게 직접 여자와 장소를 물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긴 조건 만남이라는 게 원래 불법이라 음지의 세계에서만 연결이 된다. 그렇기에 여자를 찾기 또한 어렵고 또 찾는다고 해도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서비스는 정말 편하고 좋은 듯 했다. 그럼 나는 그냥 몸만 나가면 알아서 여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 아냐? 그러나 역시 문제는 돈이겠지? 네. 대충은 알아듣겠는데요. 그럼 역시나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닐까 하는. 총 10만 원이에요. 여기에는 식사비와 모텔값까지 포함되어 있답니다. 뭐? 10만 원의 식사비와 모텔값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에이 설마. 말도 안 돼. 너무 싼 것 같은데요? 혹시 여자에게 따로 돈을 줘야 하는 건 아닌지요? 아니에요. 여성분에게 돈을 주실 필요는 없답니다. 여성분 쪽은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고요. 민웅님은 그저 저희 쪽에 10만 원만 내시면 조건 만남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단돈 10만 원에 여자랑 잘 수가 있는 거지? 이건 그냥 여자친구와 만나서 모텔 가는 거랑 다른 게 없잖아. 아니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여자가 나올 테니 어찌 보면 더 나을지도. 기분도 그다지 안 좋은데 한번 해볼까? 돈도 1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니. 좋아요. 하죠. 어떻게 하면 되죠? 돈은 여자를 만나시게 되면 다시 이쪽으로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인적사항 확인 후 핸드폰 요금으로 첨부시킬게요. 아, 확실하네요 서비스. 그럼요. 그럼 이제 원하시는 이상형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조만간 통보가 되니 기다리시면 되고요. 나는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말해주었고 안내원은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거 참 흥미로운 서비스네. 지금은 시작 기간이라 이렇게 싸게 해주는 건가? 뭔가 사기를 치는 건 아니겠지? 어차피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돈을 주지 않으니까 손해볼 거야 없지 뭐. 그로부터 3일 후 약속 장소와 시간이 적혀있는 문자가 도착했다. 다음 주 토요일 시간은 오후 9시. 데이트 코스를 보니 일단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후 바로 모텔로 가게 되어 있었다. 이 정도면 정말 근사한 걸. 어느덧 약속 하루 전날이 되었다. 여느 때처럼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데 전화가 왔다. 발신자를 보니 미주였다. 왜 전화했냐? 오빠, 나 내일 병원에 가보려고. 그래서 그게 뭐? 좀 와줬으면 해서. 병원비도 좀 부족하고. 뭐? 내 일을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그래도 오빠와 관련된 일인데. 내 일지 누가 아냐? 뭐? 나 내일은 약속이 있으니까 못 간다. 너 혼자 알아서 해라. 오빠, 나 이제 너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니까. 그래도 사랑했었던 사이인데. 질질 짜지 마. 지금은 아무 사이 아냐. 나랑은 상관없어. 오빠, 그 말 진심이야? 난 처음부터 진심이었어. 그래. 내일 아기 되면서 오빠라는 존재도 잊어줄게. 마음대로. 그럼 이만 끊는다. 오빠, 우. 성가신년. 하긴 너는 바보 같았던 게 매력이긴 했어. 짜증 나긴 했었지만. 다음날 나는 대충 차려입고는 명동으로 향했다. 지금 시간 대략 8시 50분. 이제 잠시 후면 그 여자가 나온다. 과연 내 바람대로 이상형이 나올까? 내 눈이 여간 높은 게 아닌데. 저기요. 혹시 오늘 만나기로 하신 분? 시계를 보고 있었는데 들려온 여자의 목소리. 돌아본 나는 놀라고 말았다. 청순 그 자체의 여자. 연예인 뺨치는 몸매와 미모였다. 네, 그렇습니다만. 아, 반가워요. 저는 주희라고 해요. 신주희. 그렇군요. 저는 박민욱이라고 합니다. 뭐 일단은 자리를 좀 옮기죠. 예약이 되어 있는지라 우리는 서둘러 지정된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역시 예약이 되어 있었고 계산 또한 되어 있는 상태였다. 난 너무나도 큰 만족감에 여자에겐 잠시 화장실을 간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걸어 10만 원을 지불했다. 모든 게 너무 순조로웠다. 특히나 이 여자 너무나도 내 스타일이었다. 이런 여자와 한번 자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단돈 10만 원에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다. 서먹서먹한 식사를 끝내고는 역시나 지정된 모텔로 향했다. 약간은 더운 듯한 초가을의 날씨. 얇은 옷을 입은 여자는 그 몸매가 겉으로 봐도 훌륭해 보였다. 저기, 네. 그냥 서먹서먹하니 대화나 좀 하자고요. 아, 네. 아무래도 인적사항 같은 것을 묻는 건 좀 실례겠죠. 하하, 그냥 물어본 거랍니다. 실례가 되었다면 죄송. 나의 사과에 환하게 웃는 여자. 너무 순수해 보였다. 어느덧 모텔에 도착한 우리. 예약되어 있는 212호실로 들어갔다. 저 먼저 씻을까요? 네. 아, 네.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기를 튼 나. 따뜻한 물줄기에 몸을 씻고 있으니 좀 더 마음이 들뜨게 되었다. 내가 씻고 나오자 다음으로 여자가 들어갔다. 저 안에서 몸을 씻고 있을 여자를 생각하니 왠지 흥분이 든다. 의자에 안절부절 못하며 앉아 있었는데 여자가 나왔다. 몸은 타올로 감쌌고 젖은 머리는 풀어헤친 여자. 이미 난 흥분할 대로 흥분했다. 역시 목욕을 하니 기분이 한결 좋은데요. 이래서 다들 목욕을 하나 봐요. 네. 뭐 아무래도 목욕을 하는 게 좋겠죠. 잠시만요. 뭐로 하실래요? 뭐로 하시다뇨? 도구로 하실래요? 도구. 이 여자 나를 SM 변태로 생각했나 보다. 도구는 무슨. 전 도구는 질색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하긴 저도 그건 좀 그러네요. 그럼 술은요? 술이요? 그건 괜찮네요. 잠시만요. 제가 준비해 올게요. 앉아서 기다리자 와인과 잔을 가져오는 그녀. 이것도 준비되어 있는 건가? 꽤나 좋은 와인 같았다. 우린 자리에 앉고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웬 언제까지 이대로 있을 건지요? 와인 안 따르시나요? 벌써요? 잠시만요.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죠 뭐. 그래. 조금만 참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있으신가요? 여자친구를 말하는 건가 보네. 있을 리가 없지. 조건 만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없다는 뜻 아닌가? 아니요. 없어야. 아, 그러시면 그다지 죄책감 같은 것은 없겠네요. 뭐 그렇죠. 저는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얼마 전에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자 엄마는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나마 어렵게 직장을 얻어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그마저 해고당하고 참 힘드네요. 이 여자 굉장히 힘들었었구나. 그래서 이런 짓까지 하게 된 건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경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서로가 원한다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고요.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서로가 원한다면 된 거죠. 참 좋으신 분 같아요. 그쪽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 이야기요? 글쎄요. 아, 그다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구나. 하긴 한번 보고 말 여자에게 이것저것 말할 건 없겠죠. 뭐 괜찮아요. 저도 그냥 하소연한 것뿐이니 신경 쓰지는 마시고요. 그럼 와인 마실까요?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었지만 뭐 시간 끄는 것도 원치 않았으니까. 난 고개를 끄덕였고 여자는 잔 2개에 와인을 가득 채워주며 하나를 내게 넘겼다. 웃기지만 건배 한번 할까요? 그러죠 뭐. 얼핏 보이는 여자의 속살. 이제 조금 있으면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에 내 몸은 뜨거워지고 있었다. 자, 건배. 잔을 마주치고는 난 바로 원샷 해버렸다. 안 그래도 화끈했던 몸이 술로 인해 더욱 심해졌다. 그럼 이제 술도 마셨으니 여자를. 왜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앞이 흐릿해지는 거지? 안내원에게 민옥 씨를 소개받은 거, 그거 참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미주 씨 말대로 참 친절하신 분이네요. 미주. 아, 그 안내원 이름이었어요. 민욱 씨도 그 사람이 안내해 주었나요? 미주라는 이름이 왜 나오는 거지? 뭔가 생각하고 싶어도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 미치겠다. 아, 빠르네요. 벌써 약효가 나오시는 것을 보니. 약효. 약효라니. 이 약, 잘 들을까 걱정했었는데. 그러고 보니 이 여자의 잔은 거의 그대로 있었다. 설마 미주가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꽃뱀을 보낸 건가? 아, 이런 제길. 뭔가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너무나도 아프다. 이제 저도 약효가 오나 봐요. 이 세상 참 힘들었는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 참 슬프네요. 눈물이 나네요.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부여잡는 여자. 이 년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해대는 거야? 그래도 다행이에요. 운 좋게도 이렇게 착하신 분과 같이 자살할 수 있게 되어서. 분명히 자살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뭐야? 꽃 뺀 게 아니라 그저 동반 자살을 하려는 것이었다고. 그럼 지금 내가 먹은 이게 독약. 고마워요. 미주 씨 그리고 민욱 씨. 이런 젠장. 이게 다 내 피란 말이야. 안 돼. 죽고 싶지 않아.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고. 나는 죽을 이유가 없어. 살려줘. 살려달란 말이야. 이런 제길. 엄청난 고통에 내 정신은 흐려져만 갔다. 4번째 이야기. 고등학생 시절 강촌에서의 괴담.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첫날. 친구들끼리 강촌에 1박 2일로 놀러 가기로 하고 담임 선생님께 어렵게 허락을 받고 시장 가서 장도 보고 술도 사놓고 만반의 준비를 마친 다음날 우린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간 것 같은데 암튼 조잘조잘 떠들며 들뜬 마음으로 강촌이란 곳에 도착했다. 강촌에 도착한 우린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서 강가에 텐트를 치고 본격적으로 우리만의 바캉스를 즐겼다. 좀 이른 감이 있었지만 덕분에 사람도 별로 없었고 우리끼리 아무런 통제도 없이 그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고기도 거먹고 술도 홀짝홀짝 마시고 가지고 간 카세트 라디오에 그때 한참 유행하던 할렘 디자이어 등등 음악도 크게 틀어넣고 춤도 추고 그때까지 분위기는 정말 좋았다. 하지만 못 마시는 술을 많이 마신 친구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9명 정도 간 걸로 기억하는데 그중 수영을 할 줄 아는 친구는 단 1명.
그 친구가 술이 권하해지자 너무 덥다며 흐르는 강물로 뛰어들어 수영을 하기 시작했다. 적어도 강폭이 50m는 되지 않았나 싶다. 물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담임과의 약속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다. 사실 담임은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하는 날라리들끼리 보내는 게 걱정스러워. 반장도 함께 다녀오라고 했고, 반장 녀석은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릴 따라왔고, 녀석이 물에 들어가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했다. 물에 들어간 녀석은 지 수영 실력을 뽐내듯 강을 가로질러 강 건너 바위에 가서 앉아 있었고, 술이 취한 얘들은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물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그나마 물이 깊고 차가운 멀리는 못 가고 강 끝 쪽 얕은 데에서 서로 물을 끼얹는 정도로 놀고 있었는데 그중 한 친구가 배영을 할 줄 안답시고 누워서 팔을 휘젓고 있었고 우린 그 녀석의 어설픈 수영 솜씨를 보며 낄낄대고 놀려대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그 물에서 누워있던 친구는 순식간에 다리 밑 교각 쪽으로 떠내려가고 있었고 그때까지도 장난을 치고 있던 우리들은 그때서야 그 친구가 위험해진 걸 알았다. 하지만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멀어져 갔고 우린 우왕좌왕하며 난리가 난 것이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할 수 없던 우리 중에 강 건너에 가 있던 그 녀석. 정말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하던 그 녀석이 어느 순간 물에 빠진 친구 녀석에게로 다가가고 있었고 능숙하게 정말 너무도 능숙하게 그 친구를 구해 물가로 나오는 것이었다. 그 녀석은 물속에 이미 머리가 2번 들어갔다 나왔다 한 친구 녀석에게 다가가서 박수를 치며 정신 차리라고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소리치고 친구를 안심시킨 뒤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녀석의 발을 강가 쪽으로 쭉 밀어내고 다시 또 쭉 밀어내고 해서 정말 너무도 쉽게 그 친구를 구해 나온 것이다. 살아나온 녀석은 이미 얼굴이 산 사람이 아니었다.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에 출혈이 돼 시뻘개진 두 눈. 누가 봐도 송장이었다. 산송장. 그 녀석은 8명이나 되는 친구들에게 잔소리를 듣느라 내내 시달렸고 계속 누워서 몸을 추스르느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집에 가겠다는 그 친구를 억지로 붙잡아 놓고 내일 재밌게 놀면 된다고 내일 가자고 계속 설득을 시켰다. 하지만 그 친구는 끝까지 간다고 우겼고 우린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는 먼저 기차를 태워 서울로 보내야 했다. 그때 나도 같이 그 친구 따라서 서울로 올라왔어야 했는데 밤 10시경이었다. 한참 고스톱을 치며 신나게 놀고 있는데 우리 텐트 밖에서 누가 텐트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나가 보니 랜턴을 든 어떤 나이 드신 아저씨와 젊은 사람 둘이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사람 못 봤냐고 물어보시는 거다. 우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기에 없었다고 했고 그 아저씨 일행은 알았다고 혹시 보면 저 위에 교회로 얘기해 달라셨고 우린 알았다고 하고 별 생각 없이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골아떨어질 무렵 난 잠결에 얼굴이 축축해 진 걸 느꼈고 이상했다. 밖에 비도 안 오고 강가에서 좀 더 위쪽으로 텐트를 옮겨 물이 찰 리도 없는데 텐트가 왜 젖었지 하며 눈을 반쯤 떴고 그때 우리 텐트 안구석에 웬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옷은 벗고 바지는 청바지를 입었는데 온몸이 다 젖어서 텐트 바닥에 물이 흥건했던 것이었다. 난 우리 친구 중 한 놈인 줄 알고 누구야? 이렇게 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너무 추워서 너무 추워서 이러는 것이었다. 목소리가 생소하고 어두워서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니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자기 무릎에 얼굴을 푹 묻은 채로 물만 몸에서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거다. 순간 난 술 취한 미친 사람인 줄 알고 놀래 나자빠질 뻔했다. 어찌나 무섭던지. 누구신데요? 나가세요 빨리. 야고 소리를 졌고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친구 녀석들은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친구들을 발로 툭툭 치며 그 앉아있는 사람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날 쳐다보지도 않고 머리를 무릎에 파묻은 모습 그대로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 갔니 걔는? 물 마시다 살에 들린 사람처럼 계속 콜록대고 있었다. 누구 말이에요? 예, 우리 아세요? 누구시냐고요? 그러자 그 사람은 대답은 안 하고 천천히 묻었던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봤다. 머리를 천천히 들어 날 노려보듯이 쳐다보는 그의 모습은 아까 친구가 물에서 막 살아나왔을 때 그 모습. 창백한 얼굴에 빨간 두 눈. 젖은 머리. 친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의 젊은 아저씨였던 거였다.
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고 다음날 새벽 늦게야 친구들과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에 눈을 떴다. 난 지난밤의 일이 꿈인가 생신가. 술이 취해서 헛것을 봤나. 아닌데 정말 사람이었는데. 이상하다 하며 밖으로 나갔고 친구 녀석들은 어제 사람 찾으러 온 그 사람들과 다른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물속에서 잠수복을 입고 뭘 찾고 있는 3명의 아저씨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 친구가 야 어제 찾던 그 사람 밤새 안 보여서 혹시나 하고 지금 물속 수색하는 거래. 혹시 빠져 죽었나 하고. 난 순간 어제 밤 일이 생각나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고 아저씨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한두 시간 후 난 정말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아니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한다. 1시간 2시간 지리아리만큼 물속을 사사지 뒤지던 잠수부 아저씨가 찾았다 하며 소리를 질렀고 잠시 후 다리 교각 밑에서 한 10m 정도 밑쪽에서 잠수부 아저씨가 시체의 머리카락을 잡고 강가로 나오고 있었다. 난 죽어도 안 본다. 때려 죽여도 그 시체 안 보다고 다짐하며 텐트 안으로 들어갔고 아이들은 그 시체를 구경하기 위해 우르르 뛰어갔다. 난 혹시라도 내가 밤에 본 사람과 지금 물속에서 꺼내지는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봐 너무도 무서워서 정말 너무도 무서워서 텐트 안에 있었는데 한편으로 너무너무 궁금했다. 에이, 설마 아닐 거야. 아니겠지. 근데 정말 그 형이면 어쩌지? 에이 가보자. 가서 보고 뒤지던지 살던지 하자. 하고 익사자가 있는 곳으로 갔다. 죽어있는 그 사람은 어제 본 그 사람인지 아닌지 처면 분간이 잘 안 됐다. 하지만 그는 웃옷을 벗은 채로 바지는 청바지를 입고 몸을 쪼그려 앉아있는 자세. 그대로 몸이 굳어 있었다. 마치 마네킹으로 만든 것처럼 뻣뻣하게. 그였다. 난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리고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이었다. 그때 잠수부 아저씨들이 우리에게 소리치지 않았다면 난 또 기절을 했을 것이다. 어이 학생들 사람 좀 옮기게 2명만 거들어줘. 어른들 중에 아무도 거들어주지 않아. 만만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우르르 도망쳤고 머릿속이 멍해진 나와 제일 깡대구가 좋은 친구 이렇게 둘만 남았다. 물가로 가서 아저씨 한 명은 그 시체 머리 쪽을 잡고 나오고 내 친구는 양쪽 팔을 들고 양쪽 다리는 잠수들 아저씨들이 한쪽씩 틀었다. 멍한 상태로 잡다 보니 계속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난리였다. 친구가 소리친다. 야 떨어뜨리겠어. 똑바로 들어 좀. 이게 뭐지 이게 말로만 듣던 귀신인가. 가위 눌린다는 게 이런 건가. 난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져서 그냥 멍한 상태, 패닉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똑같다. 연령대도 비슷하다. 그럼 내가 어제 본 건? 난 계속 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있었다. 어찌나 무겁고 시체가 매끈거리던지 손에서 계속 미끄러지는 것을 간신히 자갈바 쪽으로 옮겨놨다. 검없는 내 친구가 잠수부들에게 물어본다. 아저씨 원래 물에 빠져 죽음 얼굴이 탱탱 부는데 이 사람은 멀쩡하네요. 몸도 마네킹처럼 빳빳하게 굳어있고. 그러자 아저씨가 이 사람은 익사가 아니고 심장마비로 죽어서 그런 거란다.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들은 죽는 순간 몸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리고 엄청 무겁다고. 밤새 이끼들이 들러붙어서 미끈미끈한 거라고. 지금껏 죽은 사람 여러 봤지만 만져본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그 감촉은 정말 잊을 수 없다. 그날 오후에 그 형 부모님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우린 그 형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군에서 제대한 지 일주일 된 사람이고 엄청 착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제대한 지 이틀 만에 취직돼서 며칠 후부터 출근하기로 한 상태였다고. 근데 왜 물에 들어갔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날씨가 너무 더웠던 것도 아니고 암튼 의문 속의 죽음에 우린 조용히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고 며칠 뒤 그 물속에서 살아난 친구에게 얘기를 들었다. 우리 친구가 자기를 구하러 왔을 때 손뼉치며 정신 차리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도 자기 쪽으로 수영을 하며 오고 있었다고 분명히 봤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물속으로 사라졌다고. 자긴 너무 무섭고 미안해서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래서 서울로 도망치듯 온 거라고. 아버지가 내 얘길 다 듣고 한마디 하신다. 내 친구 대신 저승사자가 그 젊은이를 데려간 거다.
그러니 그 죽은 사람 목까지 열심히 살라고 해라.